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야권의 제3지대 단일화 추진 중인 두 사람. 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의 금태섭 후보가 어제 첫 TV 토론회 했습니다. 양측 간 이견으로 한 차례 이게 무산됐었죠. 원래 월요일에 하려 했었다가 못했고요. 어쨌든 자, 이번 토론회, 첫 토론회가 현 정부 평가 관련해서 좀 표심을 움직였을까요? 자, 제3지대 움직임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이제 전략실 꾸리고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 이 판을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략실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예, 어제 전략실장으로 임명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임명장 받으신 거죠, 어제요? 예, 어제 비대위에서 공식 의결돼서 예. 어제 오후에 임명장 받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 만나보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좀 특별히 나누신 말씀 좀 있습니까? 네, 뭐 전략실을 따로 꾸려서 예. 이번 이제 보궐선거 승리 전략부터 해서 당면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전략실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좀 지금까지는 뭐 일일 현안 대응이라든지 그런 즉각적인 메시지에 주력했다고 한다면 예. 큰 그림과 전략적 사고를 좀 주문을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요. 큰 그림이요. 그거 좀 예. 자세히 좀 잠시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자, 네. 먼저 아까 지금 안철수 후보, 이제 금태섭 후보 첫 TV 토론. 자, 여기서 뭐 안철수 후보의 뭐 정권 교체 의지 좀 읽으셨습니까? 네, 어제 그 제3지대 후보 토론이 사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 평가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나 금태섭 후보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시기 동안 얼마나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주제였기 때문에 예. 두 후보 모두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각을 아주 날카롭게 세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금태섭 후보는 자유토론이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비판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중에 여러 가지 비판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을 바꿔가지고 대선을 노리다가 서울시장으로 유턴한 게 아닌가. 예, 예. 라는 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때 그 답에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가 너무 절박해서 내 예. 스스로 말을 바꿨다, 양해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 아마 그 답변만 보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예.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것 자체가 자신의 정권 교체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는 또 그 막바지에 그 퀴어, 그 성소수자, 이 행사 참여하는 거 이것 가지고도 좀 그래도 금태섭 후보가 좀 그나마 예. 좀 대립각을 세운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정책 관련해서 정말 그 퀴어 축제에 대해서 예. 금태섭 후보가 사실 좀 예상 밖의 질문을 좀 해서 주도권을 가졌는데요. 예. 이게 이제 성소수자 축제에 대한 건데 금태섭 후보는 그 부분도 굉장히 이제 오픈 마인드로 좀 열어서 다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좀 훨씬 더 리버럴한 입장인 반면에 예. 안철수 후보는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또 그 축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예. 아마 그 퀴어 축제에 대해서는 그 두 후보가 명백하게 입장이 좀 엇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이제 후보가 뭐 단일화 본격화하는 그런 행보를 TV 토론을 시작했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국민의힘 측 후보와도 이제 최종 단일화 협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김근식 전략실장의 그 역할이 더 중대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우선 이 전략실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역할을 네. 준 것 자체가 예. 당장의 눈앞에는 이제 보궐선거 승리 전략인데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야권의 단일화가 무난하게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이뤄내느냐가 중요한 이제 우리 전략실의 고민거리고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두 가지 목표입니다. 하나는 우리 당 후보로 단일화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이것이 뭐 지지도의 현실이나 여러 가지 뭐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예. 정치라는 건 아직 한 달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보가 제3지대 안철수 후보든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단일화 후보로 성공될 수 있느냐, 예. 성공할 수 있느냐의 전략을 짜야 되고요. 예. 두 번째 목표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야권 단일화의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만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예. 그 단일화의 과정이 철저하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정치에서 단일화는 항상 후유증과 부작용을 많이 동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일화가 표를 깎아먹는
지지표가 줄어드는 단일화가 아니라 표가 계속 늘어나고 확산되는 지지를 넓혀나가는 단일화가 되려면 그 모습 자체가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단일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 단일화의 모습을 또 우리가 구현해 주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고민을 할 것을 보입니다. 예, 표를 깎아먹는 단일화가 아니고 표를 키우는 그런 단일화, 그런 방향으로. 다만 큰 틀은 이제 국민의힘 쪽 후보가 단일화의 주인공이 되는 쪽으로 전략을 짜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김종인 위원장한테 임명장 받으실 때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교감을 하셨을 것 같고, 이전에도 하시는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맥락의 얘기를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당연히 뭐 국민의힘이 지금 제일 야당이고, 예. 국민의힘이 이 지금 야권을 대표하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예. 우리 후보가 사실은 야권 전체의 단일화 후보로 되게 하는 게 맞고요. 예. 다만 이제 지지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당의 지금 경선 과정에 남아 있고, 경선의 과정의 어떤 바람을 통해서 어떤 지지도가 좀 더 상승하는 그런 국면들을 좀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예. 단일화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 단일화의 문제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중도까지를 포함한 일정한 지지를 모아줘야만 4.7 보궐선거 이후에 사실은 야권 재편에서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선거 이후에 정치적 공간까지를 고려한다면 단일화에서도 우리 당 후보가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라도 2017년 대선 당시에 이제 김근식 실장님께서 안철수 후보 당시 정책 대변인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안철수 후보와 이제 최종 이제 단일화할 때 김근식 실장님께서 이제 뭐 이번에 장단점을 다 알고 계시니까 샅샅이 예.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단일화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시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선거 승리를 하려면 당의 국면 주도 메시지, 뭐 대여 메시지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네. 예,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이제 이 전략실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선거 전략하고 이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고민을 하는 단인데요. 예.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우리 당 지도부에 필요한 그때그때 국면에서 정치적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그 대여 메시지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이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 지금까지 보면 이제 민주당의 잘못한 점, 또 민주당의 어떤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따라가는, 그리고 그걸 비판하는 메시지가 주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좀 네거티브에 집중한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예. 우리 당이 우리 한국 정치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당이 뭔가 포지티브하게 우리 당의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민주당에 끌려가고 민주당을 뒤쫓아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당이 민주당을 이끌어내고 민주당을 끌어내는 이런 좀 포지티브한 메시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특히나 선거 국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물론 정치적 공박이 있고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것 플러스 정책이나 아니면 새로운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제시를 통해서 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좀 새로운 대응 메시지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걸 실행할 그 인적 구성요, 전략실. 네네. 이것도 좀 어떻게 좀 틀을 좀 짜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실장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전략실 멤버들을 지금 만나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구성이 되면 공개해드릴 수 있는 분은 공개를 해드리고 사정상 불가피하게 비공개를 하실 분들은 또 그렇게 활동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공개하실 만한 분은 지금 한 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TV 패널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 장성철 정책 공감센터 소장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요즘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뜨거운데,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결국은 저 휴가를 떠났습니다. 사회표명하다가 박범계 장관이 뭐 앞으로 소통을 좀 해보겠다 얘기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우선 뭐 다들 임기 말에 드디어 이제 대통령의 권력이 빠져나가는 내임덕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한 더 중요한 측면은 여전히 청와대 내에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좀 강경파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조금 더 좀 대통령이나 이 문재인 정부가 좀 입장과 기조를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온건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핍박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저는 우려가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임기 말에 레임덕 현상은 사실 대통령 단임 대선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문제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특히나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검찰과의 조율이 필요한 자리인데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이 가장 힘들었고 견디기 어려웠던 게 추윤 갈등 아니겠습니까? 이게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주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검찰의 독립성 문제가 부딪힌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로감에 쌓여서 저는 대통령께서 지난 연말에 신현수 수석을 기용했다고 보는데 결국은 그 신현수 수석마저도 기존의 추미애 라인류의 그 검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집하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결국 그 승복하고 또는 포박당하지 않았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은 입장을 바꿀 기미가 전혀 없구나, 가능성이 없구나, 이거 기대가 불가능한 정권이다라는 그런 실망감이 저는 국민들한테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도 쓰신 거로 제가 봤습니다. 그 간신이 아닌 충신의 길을 택했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신인 수석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수석 비서관도 비서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만 왕조 시대의 비유를 하더라도 왕의 지시가 잘못된 것이 옳지 않은 것이면 자신의 직을 걸고 간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의 검찰에 대한 신현수 수석의 입장이 전달이 됐었지만 결국은 박범계 장관에 의해서 패싱이 되고 결국은 또 대통령이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대통령이 그 사실을 모르고 했다면 무능한 거고요. 사실은 신현수 수석을 패싱하고 법무장관의 단독 안이 올라왔던 걸 제가 했다면 사실 알고 한 거거든요. 결국은 대통령께서도 지난 연말까지는 이 검찰개혁의 이 기조를 조금 더 유연하게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되겠다. 결국 친문 주류의 어떤 강경파 입장을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이제는 저 인터뷰할 때 김민석 교수님만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전략실장님이십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청취자분들이 좀 듣다가 8192님께서 김근식 교수님 반갑습니다. 뭐 이런 인사말 주신 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또 5991님께서는 완장이 사람을 바꾸네요라고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실장님. 정치는 뭐 양쪽으로도 뭐 지지와 격려 또는 비난을 받는 게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신수석의 그 사의 표명 계기가 이게 뭐 단순히 이번에 뭐 검찰 인사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국정 기조 둘러싸고 좀 갈등도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신인척 감시 특별감사관 이 관련해서도 뭐 신수석이 주장했다고 하는데 뭐 청와대가 거부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뭐 진위성 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그 내용들 보도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 내 특별감찰관 임명 보류 문제도 서로 의견이 달랐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문제도 신수석은 좀 지금 타임이 아니다라고 좀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의 보도 취재 보도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인사안에 대한 패싱 여부 그리고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사표를 냈다고 하는 레임덕 여부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정권 말기에도 좀 국민들의 요구에 좀 부응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대응성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바뀌면 정권도 바뀌어주는 게 민주주의 핵심 논리인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고 국민의 뜻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저는 그 피로도 오고 불안 요인인데 그런 맥락에서 청와대 내에 여전히 임기 말까지 강경파가 계속 득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대통령이 온건한 파에 힘을 실어줬던 신수석마저도 못 견디고 나가는 게 지금 그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최근에 그 TBS 보도 관련해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요. 지금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데 이분이 그 출연한 자리에서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김어준 그 진행자한테. TBS 이거 문제 있다 앞으로 균형 잡아라. 근데 이제 김근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지금 TBS 특히 뭐 김어준 씨 나오는 프로그램에 이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건 뭐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번에 바뀐다고 그래서
바뀐 시장의 또 입맛에 맞게 TBS가 새로 뭐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네. 새로 진행자를 데려오거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 편성에 관여하는 건 저는 오히려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예.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편향성 논란이 있다면 새로 들어오시는 야당 시장이 되더라도 예. TBS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정관상 서울시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공약으로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서울시장이 인사권을 포기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대신에 예. TBS가 지금 연간 40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도 그래서 독립성 보장이라는 측면 그리고 TBS가 교통방송의 시대적 소명과는 좀 상관없는 정치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지원금을 끊어주면서 TBS 스스로 독립적인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방송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예. 아니면 그 쓸 수 없다고 한다면 뭐 해산을 할 수 있도록 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러면서 TBS의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식 국민의힘 전략실장과 요즘 이 아동학대 관련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부부가 태어난 지 고작 2주도 안 된 신생아 학대한 사건. 경찰은 살인죄 적용하기로 했죠. 박성배 변호사, 백계종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나와 계시죠. 자, 먼저 백계종 평론가님, 네. 이 익산의 20대 부모가 네. 저지른 생후 2주 영아 사망, 이거 네. 관련해서 좀 간단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난 9일 이제 오후 11시 57분으로 경찰 조사 밝혀졌는데요. 예. 24세 남편과 22세 부인, 이 부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입니다. 그 네. 전북 익산에. 예. 이 생후 14일 된 아들이 이제 얼굴을 때리거나 아니면 부부가 사용하는 그 침대 위로 이제 영아를 던지는 폭행을 했어요. 예. 아이가 이상 증세를 계속 보이는 상태였는데, 이걸 사실 방치를 했거든요. 근데 119에 갑자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아기는 이미 멍자국이 여러 군데 발견되는 등 사망을 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고 결국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2월 초순부터 7일까지 생후 2주면 14일밖에 안 된 아이지 않습니까? 예. 몸무게는 3kg 미만 내외 정도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 이 부부가 7차례나 폭행을 한 게 이제 밝혀졌는데 이거는 또 왜 밝혀졌냐면 이 부부를 분리해서 개별 조사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폭행한 부분을 상대방이 했다라고 이제 미루는 형태. 이런 증세가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결국 그 발각이 된 거죠. 이렇게 예. 돼서 9일 오후 11시 56분까지 방치를 이틀을 한 겁니다. 사실은 예. 7일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결국 12일 날 오후 2시에 실질심사하고 어제 영장 발부 12일 날 오후 2시에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사건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 부부가 처음에는 아이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 부부가 20대 이제 22세, 24세 이제 부부이긴 하지만 부부가 부모로서의 그 자격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사실 경찰이 최초 조사 당시 아기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혀서 다쳤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결국 그 증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부검 결과를 이제 알려줍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추궁을 하니까 그제서야 아기가 계속 울고 또 분유를 먹었는데 토하고 해서 결국 아기를 침대에 던졌다. 이렇게 자백을 한 상태입니다. 예. 저 박성민 변호사님. 이제 경찰이 원래는 처음에 이거 그냥 치사. 네. 혐의로 가다가 좀 살인죄로 적용하기로 했죠? 네네. 예. 이 경찰이 이 친부와 친모에게 살인, 아동학대, 중상해, 폭행 3가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경찰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를 적용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치료를 제때 받았다면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전문가 소견, 부검 결과 폭행의 강도 등을 종합해 살인죄로 적용 혐의를 변경하게 된 건데 예. 먼저 이 신체적 학대 뒤에 아이가 제때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장애는 남았을 수 있지만 예.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예, 예.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모는 아이를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고 예.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아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거기다가 아이 사망 원인이 두부 손상 뇌출혈인데 예. 그 부검 결과도 살인죄 입증에 주요하게 사용됩니다. 부검이가 손으로 때린 것만으로는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이 올 수가 없다. 예. 던지거나 무엇인가 세게 부딪혔을 때 가능한 손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예. 이 부검 결과 그리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즉 살인죄 적용을 하기에 앞서서 예. 경찰이 관련 사건 판례 분석을 이어나가고 소아과 신경외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살인죄로 그 적용 혐의를 변경하게 된 것인데 사실 살인죄나 아동학대 치사죄나 법정형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예.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살인죄의 예. 경우에는 기본 징역 10에서 16년을 기본으로 예. 통상 15년 전후가 선고되는 반면에 예. 아동학대 치사는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본 징역 7년 또는 4년 정도가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근데 그 처음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이제 조사 진행하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바꾼 이유가 그 국민 정서도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정서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찰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를 살인죄로 변경했다기보다는 예. 이 구체적인 사건 내용, 폭행의 강도, 정도,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이틀 동안이나 생후 2주 된 아이를 방치했다는 정황에 비춰보면 충분히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리적인 판단을 거쳐왔고 예. 그 법리적 판단을 기출해내기까지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예전이었으면 아동학대 치사 정도로 적용하고 말았을 사건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인죄로 적용해 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근데 그러면 이제 재판에 가서도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재판에서 이 부부가 상당히 많이 다툴 것 같습니다. 이 부부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우리는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죄는 물론 아동학대 치사죄에 대해서까지도 적극적으로 다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사가 어떠한 혐의로 기소를 하는가, 기소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여러 차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가 검찰 측 증인 또는 피고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이 사안의 경우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상당히 세계적인 분석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법원도 자체적으로 감정을 거쳐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 백혜정 변호사님은 저 경찰에 계실 때 강력팀에 주로 계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건 사고는 그렇게 많이 접하지 않으셨죠? 아동학대.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요즘은 기능별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지만 사실은 아이가 사망하는 병사 사건에 이제 어떤 혐의가 사인에 있어서 이제 의문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강력팀이 수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동학대 치사냐 이제 살인이냐 이게 혐의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내 자식이지만 결국 사망을 할 걸 알면서도 방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후적인 조치를 빨리 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 규명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강력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송치하는 그런 예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두 부모가 뭐 이제 휴대전화로 아동학대, 빨리 없애는 법 이런 거 검색하기도 하고 또 이 두 사람이 이제 2018년에 혼인신고했는데 이제 직업이 없었고요. 생활과를 당연히 겪었고 그리고 지자체에다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출산 장려금, 육아수당도 신청하기도 했는데 자 이런 상황이 이런 아동학대와 어떤 그러니까 연관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부가 지금 남편이 24세고 그다음에 부인이 22세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경찰 조사 결과 2018년 이제 혼인신고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익산 같은 경우에는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수당을 이제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그 입장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측면, 또 부모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는 측면들이 예. 상당히 그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있었죠. 아기가 이제 침대에서 호흡곤란이라든가 어떤 그 이상 증세를 보이면 빨리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가지고 치료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19 신고하기 전에 이 휴대폰으로 멍 빨리 없애는 방법, 그다음에 경기 그 용인에서 일어난 이모 부부가 조카를 아동 물고문을 해가지고 그 사망시킨 사건이 굉장히 지금 회자됐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빨리 이송시키는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조회를 해보고 검색을 해보는 건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119 구급대원이 주거지 오피스텔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신고를 받고. 그런데 이 부부가 그 아기 생후 14일 된 아기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CPR이라는 커디어 퍼머네리 리서시테이션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는데 부부가 그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적이나 어떤 지자체나 국가가 사실은 개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자, 저희 YTN 라디오 그 라디오 앱으로도 많은 분들이 청취하시는데요. 방금 아니고 정확하게 한 25분 전에요. 8시 1분에 호호유미님께서 백기정님 곧 나오는 건가요? 이런 채팅창에 그 질문 주셨습니다. 아마 백기정 평론가 팬이신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른바 몸캠 피싱 이 범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 백 평론가님. 네네. 이게 뭡니까? 몸캠 피싱? 몸캠 피싱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 사안인데요. 남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사람들이 이 선정적인 말 같은 걸로 해가지고 피해자를 유혹하면서 영상통화를 제안을 합니다. 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사건을 여러 건 했었는데요. 이 휴대폰으로 이제 영상 채팅을 하면서 사실은 꼬드긴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유인하는 거예요. 피싱질이라고 하죠. 납치질. 상대방의 특정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케 하거나 아니면은 이 성적인 음란 행위를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 상대방은 이걸 녹화를 한다는 생각을 못 해요. 굉장히 호의적으로 유인하는 피싱질을 하기 때문에. 오딩 자체도 굉장히 선량한 사람처럼 채팅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녹화해 놓은 다음에 다시 연락이 오죠. 그래가지고 녹화를 해둔 상태를 약간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요구를 하는데 만약 돈을 입금을 하지 않으면 SS나 지인 그 휴대폰이나 어떤 사이트 커뮤니티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몸캠 피싱 이 범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렇군요. 박성민 변호사님? 네네. 이거 몸캠 피싱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전에? 예, 들어봤습니다. 그런 사건이 종종 벌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집콕 이게 늘어나니까 더 늘어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5개 몸캠 피싱 조직 일당 45명을 붙잡았고 그중에서 2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영상 채팅을 통해서 신체 노출을 유도해서 이 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총 511명으로부터 약 22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22억 원이요? 그러니까요. 예.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중국에 서버를 마련한 다음에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화상 채팅을 시도하고요. 채팅 중에 피해자의 신체 노출을 유도하면서 그 화면을 녹화에 저장합니다. 이어서 영상 통화 도중에 촬영 해상도가 낮다면서 피해자에게 앱 설치를 권유하는데 이때 악성 코드를 설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거죠. 이렇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방식인데 경찰이 국내에 체류하는 총책 등을 검거한 다음에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기획한 총책 5명에 대해서 신원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 남부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지난해 몸캠 피싱 범죄가 616건이 발생해서 전년 동기 540건 대비 1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몸캠 피싱 조직들의 활동도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것이죠. 비대면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온라인 만남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몸캠 피싱 범죄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 피싱 범죄도 진흥화하고 있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이 몸캠 피싱 범죄 예방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네, 이제 그 의심스러운 파일 열어보지 않기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주소, URL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신분이 불명확한 그 발신하는 초대장이나 안내장, 콘서트, 뭐 관람권 제공, 그다음에 이제 요즘 뭐 택배가 굉장히 배달이 많는데 택배 확인 이러면 사람들이 불분명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클릭해서 열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해킹처럼 이게 코드 감염이 되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 보안 사항이 될 만한 어떤 주소록이나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는 건데요. 이런 거 그 불분명한 발신 초대장 같은 거 이거 클릭을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보안 백신을 최신 그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설치를 막는 건데 가장 조심할 것은 영상 채팅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신체 노출 채팅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은데. 사실 여기서 더 조심해야 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영상 통화 중에 그 해상도 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화질이 안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어플, 소위 말하면 APK 파일이나 zip 그 파일이라고 하는데 zip은 뭐냐면 데이터를 압축해가지고 보관하기 위한 파일이거든요. 이런 걸 깔게 만들어요. 그러면 악성 코드가 이제 심어져가지고 결국 휴대전화에 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그 주소를 전화번호, 개인 정보가 탈취되는 거죠. 이러면 최종적으로 범죄가 이용돼가지고 금융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일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그럼 처벌은 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몸캠 피싱은 금전적인 손해도 크지만 신체 노출 영상 녹화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범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단체를 조직해 구성했다. 즉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단체 등 구성 활동죄도 충분히 적용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같은 범죄들이 모두 성립한다고 가정한 경우에는 수개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예상되고 반부급은 적어도 7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그 외의 사람은 2년 내지는 3년 이상의 징역은 충분히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이전에 그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요. 그 조주빈 박사방요? 이 조주빈 같은 경우도 그런 범죄단체 조직 관련해서는 이게 징역 이 부분 관련해서 양형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맞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공갈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단체를 구성 활동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처벌법에 또 다른 단체 등 구성 활동죄 규정을 신설해 두고 있습니다. 이 죄도 충분히 적용할 만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 피해 금액 자체도 워낙 크지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돈을 뜯어내기까지의 과정에 성폭력 처벌법상 성폭력 가해 행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범행 전반이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에 따른 범죄 조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건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엄단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백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범죄, 이게 특히 이제 단순한 몸캠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널리 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심각성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제 보통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오후 야간 때나 새벽 시간대에 이제 벌어지는데 통상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 정도 사이에 보통 몸캠 피싱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취약하냐면 사실은 좋은 의도로 그 화상 채팅을 하죠. 이렇게 되는데 피싱질을 당한 피해자가 대부분 또 청소년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심지어 초등학생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사실은 그 특정 주요 신체 부위를 이제 피싱질을 당해서 사실 영상 채팅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녹화가 되는 걸 모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협박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 지인이라든가 뭐 SNS상이나 뭐 각종 커뮤니티나 뭐 심지어 그 단톡 같은 데도 해킹이 된 그 자료를 가지고 유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알거든요. 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또 여성 피해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협박에 의해서 이 돈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돈을 주는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협박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네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그 협박을 이기지 못하는 여성 그 아이 청소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여성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아주 심각한 그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일선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부모가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SNS 상의 컴퓨터라든가 이런 그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합의해보면 그런 고민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는 심리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이런 그 청소년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몸캠 피싱은 노출이 됐을 때 또 이게 녹화가 되면은 각종 서버에 저장이 돼가지고 평생 간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화상 채팅이나 몸캠 피싱 굉장히 아주 인격 살인이 아니라 살인에 가까운 그런 범죄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있어줘야 되는 그런 범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또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협박을 하는 게 금품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절대 이게 응하지 말고요. 바로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통상 신고를 왜 꺼리냐면은 이게 이제 겁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특정 신체 부위나 어떤 성적인 행위가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신고가 돼서 유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보통 피해자들이 그런 진술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결국 수사 협조해가지고 범인 체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피해자들이 그 특정 신체 부위가 녹화된 거라든가 음란 성적 행위가 녹화된 부분은 전부 압수해서 삭제가 가능하고 원래 서버에 있는 부분을 모두 삭제가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심리적인 공포심을 갖지 말고 즉각 112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시면 충분히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새가 보이거나 혹시 피해를 봤으면 바로 초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112로 신고하거나 또는 그 여성 긴급 전화도 있습니다. 1366 이런 데 또는 또 요즘 보니까 이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도 있어요, 보니까. 이런 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영상에 돌아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삭제하는 것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맞죠? 박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이 몸캠 피싱 사건 말씀드린 것처럼 섣불리 돈을 건네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그대로 돈을 보내주면 영상도 유포하지 않고 협박도 더 이상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이 몸캠 피싱 조직적인 범죄일수록 일단 돈을 보내주기 시작하면 계속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추가적인 협박을 이어나갑니다. 재차 강조드리지만 이와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돈을 건네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뭐 몸캠 피싱 이걸 통해서 드러난 사실 이 자체가 어떤 범죄가 단순히 몸캠 피싱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피해를 확산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크기 때문에 조심조심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백규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이제 3부 순서 마칠 시간 됐는데요. 어제 저희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이 배구 선수 학원 폭력 관련 여론조사 소식 전해드렸는데 인터넷 포털과 유튜브 등에 저희 인터뷰한 내용 자체를 제 인터뷰 끝난 다음에 전문 기사 텍스트를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 담당 PD가 이 열폭이라는 신조어의 뜻을 정확하게 좀 이해 못하고 제목에 사용했다가 수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활자로 전달해드리는 과정에서 의미 전달 정확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인터넷 포털과 유튜브 등에 들어가시면 정확한 의미 담은 정확한 낱말로 수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출발새 아침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을 뜨겁게 달궈줍니다.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오늘도 코로나 방역 때문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오늘도 회사 3층에 와 있는데 정말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네, 모처럼 손흥민 선수 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토트넘 손흥민 선수 오늘 새벽 시즌 18호 골 터뜨렸습니다. 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31개 본인 새 역사를 썼습니다. 예. 그 클럽 대항전이죠. 유로파리그 32강전에서 오스트리아 팀 볼프스베르거와 1차전 치렀는데요. 워낙에 이제 그동안 강행군이었어요. 예. 손흥민 선수 최근 9일간 3경기 치렀고 최근에는 또 발목 다쳐서 이제 스터드가 발목에 좀 긁히면서 피까지 보였죠. 피 봤죠. 예. 네, 선발로 나오겠나 했는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 13분에 머리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벼락 같은 슈팅이었는데 가레스 베일이 크로스 올려준 거를 넘어지면서 머리로 넣었습니다. 사실 저는 딱 봐도 이게 슬로우 모션이나 리플레이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쓰러지면서 넣었기 때문에 참 야무지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다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네. 번개, 벼락슛 뭐 이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손흥민 선수 좀 헤딩이 조금 약한 편인데 골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요. 운 좋은 득점했고요. 이 골이 말씀드린 대로 시즌 18번째 득점인데 어시스트도 13개 있거든요. 네, 합쳐서 지난 시즌 30개를 넘어서 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신기록을 세웠다 전해드리고요. 후반 시작하면서 손흥민 선수 빠졌고요. 토트넘은 4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후반 시작하면서 빼줬네요? 빼줬습니다. 그러니까요. 빼줘야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나저나 조 기자 지금 저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분께서 메시지 하나 주셨습니다. 0608님인데 혹시 이 번호 친숙한 번호 아니에요? 모르겠는데요. 예, 저 청취자분께서 스포츠 전해주는 조은지 기자가 있어 행복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뭉클합니다. 네. 자, 조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진 못하지만 매일매일 전화 연결 꼭 해야 되겠습니다. 당분간. 네. 예. 자, 그나저나 아까 말씀하신 손흥민 선수 헤딩 능력이 좀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아닌데 잘하는데. 양발이 더 좋아서. 굳이 머리를 댈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네. 양발도 좋고요. 머리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격 포인트 30개. 그래서 이제 경신한 건데 최다 포인트 신기록. 그러면 경기장도 특별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뭡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 작년에 피파에서 큰 상 받았잖아요. 푸스카스냐 푸슈카시냐 이름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한 해 가장 아름다운 골 넣은 선수에게 주는 영광의 상입니다. 헝가리의 전설 푸스카스의 이름을 딴 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장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푸스카스 아레나에서 열렸어요. 원래는 볼프스베르거 안방에서 치러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영국 거주인들은 입국할 수 없다 이렇게 금지를 하면서 중립지역 헝가리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푸스카스상 받고 2달 만에 푸스카스 경기장에서 득점을 한 거가 됐어요. 그래서 손흥민도 특별하다라고 했고 푸스카스 아레나 이렇게 써있는 곳 앞에서 쌍따봉 하면서 인증샷도 찍었더라고요. 쌍따봉이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알겠습니다. 자, 올림픽 얘기도 좀 해볼까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 논란 끝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바뀌어도 또 논란입니다. 또 논란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던 모리 요시로 후임으로 어제 하시모토 세이코 전 올림픽 담당상이 선출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일본 내에서 올림픽 유치해야 되냐 반대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꼴이 됐는데 모리 전 위원장이 물러난 게 성차별, 여성 비하 발언 때문이었어요. 근데 새로 앉은 하시모토는 여자인데 이분이 성추행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멸시 모리 대신 강제 키스 하시모토 이런 기사 제목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하하, 참 기사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모리 전 위원장 물러난 것부터 좀 볼까요? 성차별 발언 좀 더 상세히 좀 볼까요? 모리 전 위원장 산전수전 다 겪은 37년생 어르신입니다. 1년이었지만 총리를 지냈고요. 이후에 고이즈미, 아베, 스가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의 수장격입니다. 우리 나이로 지금 85살. 정치력 발판으로 2014년 도쿄올림픽 초대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최근 이 사태까지 수장을 맡았는데 지난 3일에 온라인으로 열린 일본 올림픽위원회 JOC 회의를 하다가 실언을 했어요.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여성은 경쟁의식이 강하다. 누군가 한 명이 손들고 말하면 자기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조금 뭐 여성 비하라고 할 수 있는 발언을 했고요. 이게 논란이 일자 사과를 하면서도 이제 계속 물어보니까 좀 짜증이 나셨는지 없는 얘기한 건 아니다. 여성 이사가 많은 경기단체들 결과적으로 여러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나도 들었다. 여성 이사 늘리면 앞으로 좀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또 발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기름을 부었죠. 자원봉사 못하겠다고 줄줄이 1000명이 사퇴를 했고 평화봉송 주자들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IOC에서도 비판 성명 냈고 후원사들 뭐 발등에 불이죠. 불만 막 폭주했습니다. 결국에 후폭풍이 일파만파 이어지자 사퇴를 했습니다. 뭐 그런 말을 왜 했죠? 모리 전 위원장이 총리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최종 지지율이 5.7%로 일본 역사상 최저였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망언 때문이라고 해요.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의 나라다 이런 얘기도 했고 총선 때는 젊은 무당층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포츠 쪽에 와서도 이 망언 릴레이가 계속됐는데 도쿄올림픽 조직위원들이 영어를 좀 못한다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영어는 적국의 언어였다 이런 말을 했어요. 2차 대전 당시에 미국과 일본의 적대관계를 건드리는 예민한 발언을 했고요. 2014년 소치올림픽 때는 마사다마오 선수 쇼트 경기를 보고는 걔는 꼭 중요한 순간에 넘어진다 이렇게 디스를 했습니다. 좀 화려하죠. 망언 전력이. 알겠습니다. 아까 기사 제목 이번엔 그 강제 키스. 네. 이건요. 네. 하시모토 세이코 신임 조직위원장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끝나고 뒤풀이에서 술에 취해서 다카하시 다이스케라고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피겨 남자 스케이터예요. 이 선수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사진도 대문짝만하게 실렸고요. 하시모토 위원장은 사실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때 스피드스케이팅 동메달을 딴 나름 전설입니다. 하계올림픽에도 사이클로 종목을 바꿔서 세 차례나 나갔던 인물인데요. 문제가 있었던 그 소치 때는 선수단장이자 일본 빙상연맹 회장 자격으로 갔는데 남자 선수에게 이제 키스를 하면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주변에서는 뭐 주사가 주변 사람에게 키스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두둔하려고 했는데 사실 두둔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제 선출된 이후에 그때도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과를 했는데 여론은 매우 싸늘합니다. 젠더 문제로 사퇴한 모리 후임에 젠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안 친 거기 때문에 뭐 코로나19뿐 아니라 여러모로 악재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광고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